내 이름은 이순자. 올해 75세다. 나는 평생을 어머니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다. 내 자신보다는 아이들의 밥그릇, 남편의 양복, 낡은 집의 지붕이 먼저였다. 나에게 나라는 사람은 없었고 오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만 존재했다. 나의 고향은 경북의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가난했지만 서로 나누는 인정은 넘쳤던 곳.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바치를 도우며 희생을 배웠다. 그때는 그것이 미덕이었다. 내가 많이 참고 견디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내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 더욱 단단해졌다. 23세에 시집와서 3남매를 낳았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벌이가 시원찮았다. 새벽부터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고 시장에 나가 자판을 깔았다. 시장의 참 바닥이 내 방석이었고 억척스럽게 보는 돈만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다. 엄마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묻는 어린 첫째에게 나는 항상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밥 잘 먹고 크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그 말은 진심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 들어갈 일은 끝이 없었다. 남들 다 보내는 학원, 유행하는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주는 게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나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남들이 쉬는 설날에도, 태풍이 몰아치는 장마철에도 나는 자리를 지켰다. 내 손마디는 굵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오는 상장과 성적표를 보며 모든 고통을 잊었다. 특히 막내 아들은 몸이 약해서 늘 마음이 쓰였다. 남편과 나는 막내에게 더 좋은 약을 먹이고 더 좋은 옷을 입히려고 나머지 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큰딸은 사춘기 시절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동생들을 보살펴 주었다.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막내 오빠 맛있는 거 사줘. 그때의 그 착한 마음이 훗날 나에게 어떤 무게로 돌아올지 나는 알지 못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헌신 위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번듯한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나는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내 삶이 바쳤던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결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 사실을 아주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내가 자식들에게 베푼 사랑은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인 희생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보답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삶이 평안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평안해진 그들의 삶은 점점 나를 잊어갔다. 나는 여전히 시장의 구석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빛나는 세상 속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불안했다. 그는 성실했지만 사업 수완은 없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반대할 수 없었다. 나는 시장에서 뼈 빠지게 벌어 모은 돈을 모두 건넸다. 당신만 잘 되면 돼. 우리는 괜찮아. 그 말로 남편의 등을 떠밀었다. 내가 가진 모든 희망을 거기에 걸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다. 남편은 빚더미에 앉았고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다. 그때부터 나는 가장이 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짐의 무게가 몇 배로 불어났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 들이닥치고 어린아이들은 울면서 내 뒤로 숨었다. 나는 절망할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밥을 먹여야 했고 남편에게는 약을 사줘야 했다. 나는 시장 자판을 넘어 공장의 시계공으로 일했다. 어두컴컴한 공장에서 작은 나사를 조립하며 밤을 꼬박 새웠다. 고된 육체 노동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저 집 여자 독하네. 혹은 남편은 누워있는데 혼자 난리네. 같은 말들. 나는 그 모든 소음을 귓가에 흘려보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독해져야 했다.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고 새벽에는 남은 천 조각을 모아 아이들 옷을 만들었다. 낮에는 남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식당 설거지를 했다. 내 손은 지문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고 손톱은 깨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 모든 노동의 대가는 아이들의 웃음이었다. 한 번은 큰딸이 학교 숙제로 나의 꿈에 대해 발표해야 했는데 엄마처럼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썼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에게는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값진 훈장이었다. 나는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했다. 나는 그들의 버팀목이었고 그들은 나에게 존재의 이유였다. 남편은 병상에서 미안함과 죄책감에 힘들어했다. 나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 당신 잘못 아니야. 나만 믿고 몸이나 잘 추슬러. 내가 다 할게. 내가 원망하는 순간 이 집안은 무너질 것 같았다. 나는 두려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다. 내 안의 외로움과 고통은 깊은 우물 속에 가두어 두었다. 아무도 모르게 나 자신마저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남편은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면서도 나는 눈물을 마음껏 흘릴 수 없었다. 당장 아이들의 학비와 남은 빚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슬픔보다 책임감이 컸다. 나는 상주였지만 동시에 빚을 청산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전사였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더욱 일에 매달렸다.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다. 사춘기에 예민한 아이들이 혹시라도 가난 때문에 기죽을까봐 두려웠다. 다른 엄마들처럼 우아하게 차려입고 학부모회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걱정만큼은 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고난의 시절을 나의 역사가 아닌 우리 가족의 영웅담으로 만들고 싶었다. 내가 치러낸 빚과 고통의 크기만큼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랐다. 그들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였고 나는 그 역할을 사랑했다. 나는 진심으로 믿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이 내가 평생을 걸고 치른 가장 큰 투자였다.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 큰딸 현아는 번듯한 은행원이 되었고 둘째인 아들 민수는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 막내 아들 진호는 형들의 지원을 받아 공부하더니 의대에 합격했다.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됐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매일 새벽 찬물에 손을 담그며 빌었던 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내 마음속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어느새 나보다 더 높은 세상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용어와 해외여행 이야기로 가득 찼다. 내가 평생 발 디디고 살았던 시장의 냄새와 공장의 소음은 그들에게 힘들었던 옛날 이야기의 배경일 뿐이었다. 한 번은 현아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나는 나름대로 정성껏 잔치상처럼 음식을 차렸다. 그런데 현아는 남자친구 앞에서 낯선 듯 말했다. 엄마 음식 좀 덜 짜게 하지.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먹어. 그 말에 나는 순간 손을 멈췄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만들어 온 그 맛이 이제는 촌스럽고 불편한 것이 된 걸까? 내 요리가 변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입맛과 세상이 변해버린 것 같았다. 가장 서운했던 것은 그들이 나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민수가 승진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뻐서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맞춤 양복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민수는 엄마 됐어요. 내 월급으로 내가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옛날처럼 엄마가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라며 나를 부엌으로 돌려보냈다. 그 말은 고맙다기보다는 이제 엄마의 역할은 끝났다는 차가운 통보처럼 들렸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믿었고 그 밑바탕에 내가 흘린 피와 땀이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가끔 힘든 일을 겪고 집에 오면 나는 아이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바쁜 삶을 살았고 어머니의 고독 따위는 그들의 관심사에 없었다. 엄마 혹시 돈 좀 더 필요해요?
그들이 나에게 건넨 질문은 항상 돈에 관한 것이었다. 내 안부를 묻거나 내 외로움을 걱정하는 말은 없었다. 나를 걱정하는 대신 그들은 내가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기를 바랐다. 내가 늙고 병들어서 그들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어느 날 막내가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동네 친구분들이랑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래요. 듣기에는 좋은 말이었지만 그 말은 나를 자신들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권유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성공적인 삶에 주름 가득한 시장 아줌마인 나의 존재가 흠이 될까 봐 염려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순간 내가 그들의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배경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닦아준 길 위에서 그들은 나 없이도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는 텅 빈 집안에서 그저 그들의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내가 아이들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은 끝내 놓을 수가 없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지막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나를 외면할 때마다 나는 더 큰 희생을 통해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사고 싶었다. 큰딸 현아가 결혼할 때였다. 사위 될 사람은 성품이 좋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했다. 현아는 엄마, 저도 남들처럼 예단이니 혼순이 다 해가고 싶어요. 하지만 무리겠죠?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눈빛을 보자 나는 다시 예전의 억척스러운 엄마로 돌아갔다. 남들이 손가락질할까봐 내 딸이 기죽을까봐 두려웠다. 나는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낡은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남편과 함께 수십 년간 고생하며 마련한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엄마 여기서 계속 사셔야죠. 현아가 놀라 말렸지만 나는 단호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엄마 방 하나만 있으면 돼. 집을 팔아 마련한 돈 중 절반 이상을 현아의 결혼 비용과 신혼집 전세금으로 보탰다. 그리고 남은 돈은 둘째 민수에게 주었다. 민수가 다니던 공무원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차린다고 했을 때였다. 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 성공하면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민수의 눈빛에는 젊은 패기가 있었지만 나는 그 눈빛 속에 숨겨진 불안과 부담감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비상금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말이 나를 움직였다. 엄마 호강. 그 말이 내 남은 삶의 목표인 양 들렸다. 나는 곧바로 민수에게 남은 돈을 모두 주었다. 이 돈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 엄마는 너희 믿는다. 내 손에는 이제 현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작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혼자 반지하 방에 살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 집은 없어도 자식들 집은 생겼잖아. 됐다. 곰팡이 냄새가 났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았지만 나는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매일 아침 아이들 사진을 보며 그들의 행복을 빌었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수록 그들은 나를 존경받는 어머니가 아닌 언제든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그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도구였을 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어머니는 아니었다. 막내가 의사가 되어 병원에 자리를 잡았을 때 나는 그에게는 더 이상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었다. 하지만 막내는 나를 찾아와 대뜸 말했다. 엄마 혹시 지금 살고 계신 방 보증금 좀 더 모아뒀어요? 제가 병원 근처에 아파트를 사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가 가진 것은 이제 이 낡은 월세방의 보증금뿐이었다. 그마저도 막내에게 털어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껍데기가 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 평생의 헌신이 나를 얼마나 빈곤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내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노후까지도 이미 자식들에게 모두 바쳐버렸다는 서늘한 진실과 마주했다. 막내 아들에게 보증금까지 달라는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내가 나중에 꼭 집 사드릴겨.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늪으로 밀어 넣었다. 그래, 나는 괜찮다.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어머니니까. 나는 그들의 삶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만 했다. 보증금을 빼주고 나니 나는 정말 몸 하나 겨우 뉘일 수 있는 쪽방으로 옮겨야 했다. 창문도 없는 냉기가 흐르는 방이었다. 이제는 쌀 살 돈도 빠듯했다. 시장에 나가 소일거리라도 하려 했지만 칠순을 넘긴 나를 써주는 곳은 없었다. 내 육신은 그동안의 희생으로 낡을 대로 낡아버렸던 것이다. 자식들은 이제 내게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다. 큰딸 현아는 육아와 직장 때문에 바빴고 둘째 민수는 가게 운영이 어렵다며 매번 힘든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막내는 병원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다. 나는 그들의 바쁜 일상이 내가 평생 바쳐 이루어준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위로는 텅 빈 방 안에서 점점 메말라갔다. 어느 날은 심하게 감기에 걸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앓다가 기어이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아야,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네. 병원 좀 같이 가주겠니? 현아는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인데 왜 하필 이때 전화하세요? 병원은 택시 타고 혼자 가세요. 제가 갈 시간이 없어요. 민수한테 연락해 보세요. 전화는 차갑게 끊어졌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내 손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얼음장 같았다. 평생을 나 없이 살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내 자식들이 이제는 내가 없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하는 듯했다. 나는 혼자 옷을 껴입고 비틀거리며 병원으로 향했다. 낡은 복도에 홀로 앉아 수액을 맞으면서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바친 인생의 결말인가? 그제야 남편이 죽고 혼자 가장이 되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때는 짊어질 짐이라도 있었고 책임질 아이들이라도 있었다. 이제는 짐도 아이들도 모두 떠나고 나만 덩그러니 남았다. 나는 그들에게 헌신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았는데 그 헌신이 필요 없어진 지금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자식들은 명절이나 어버이날에도 겨우 몇십만 원을 계좌로 보내거나 식사 한 끼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들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다. 각자의 배우자, 각자의 아이들 이야기로 가득 찼고 나는 그저 그들의 행복한 그림자를 지켜보는 배경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는 괜찮으니? 너희들 걱정이나 잘하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습관처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텅 빈 둥지 속의 낡은 새였다. 평생을 날갯짓에 먹이를 물어다 주었는데 이제는 날개마저 상해 날 수 없는, 내가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듯 그들 역시 나의 고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쓸쓸함이 바로 내가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삶의 잔혹한 대가라는 것을. 내 외로움이 깊어지던 그해 겨울, 자식들은 나를 찾아왔지만 그들의 방문 목적은 나의 안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이기적인 요구였다. 이제는 내가 가진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노동력까지 그들의 삶에 동원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어느 날 큰딸 현아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 복직해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놓치기 아까워요. 그런데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현아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서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빛을 보았다. 현아는 내가 쪽방에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아이들을 전담해서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주 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들의 등하원과 식사, 숙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전업 육아였다. 내가 가진 유일한 자유인 노년의 시간마저 그들에게 바치라는 뜻이었다. 엄마, 제가 매달 생활비는 넉넉히 드릴게요. 엄마도 집 밖으로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녀는 나의 헌신을 활동이라고 포장했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값싼 보모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늙고 지쳤는데 그들은 나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경력과 성공만을 생각했다. 현아의 부탁을 수락하고 며칠 뒤에는 둘째 민수가 찾아왔다. 민수는 가게 운영이 힘들다더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져왔다. 엄마, 이거 대박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사무실 보증금이랑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요. 그는 눈을 반짝이며 내게 말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털어주었음을 알면서도 말이다. 나는 막내에게 보증금까지 넘겨준 후였기에 이제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민수야, 엄마 이제 정말 가진 돈이 없다. 내가 사업할 돈은 이제 엄마가 마련해 줄 수가 없네. 내 말에 민수의 얼굴에 실망과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이럴 때 저 좀 도와주셔야죠.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은 비수였다. 내가 평생을 바쳤던 그 잘 되라는 마음이 이제는 그들에게 영원히 제공되어야 할 지원으로 둔갑해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자식이 아닌 무한한 자원인 셈이었다. 내가 주는 것을 멈추자 그들의 사랑과 존경심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다. 가장 상처를 준 것은 막내 아들이었다. 내가 육아와 살림으로 현아의 집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막내는 자신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는 넌지시 말했다. 엄마, 결혼 후에 저랑 와이프는 해외로 긴 신혼여행을 갈 생각이에요. 혹시 저희 집 화분을 좀 봐주시고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는 택배 같은 거 대신 받아주실 수 있나요? 나는 현아의 집에서 막내 집까지 두 집을 오가며 살림꾼 노릇을 해야 했다. 그들에게 나는 자신들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조연이었지 존중받아야 할 한 개인으로서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 내가 거절하면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현아의 집 좁은 방에서 혼자 누워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자식들의 이기심과 무심함이 나를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삶을 위해 내 삶을 통째로 바쳤는데 그들은 이제 나의 남은 작은 조각들마저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요구하고 있었다. 현아의 집에서 육아를 돕기 시작한 후 내 삶은 노동과 고립의 연속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손주들 아침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낸 후에는 집안일을 했다. 현아는 저녁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현아의 집에서 살았지만 마치 투명인간 같았다. 육아는 고되었지만 그래도 손주들은 내게 작은 위안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잠든 밤 나는 견딜 수 없는 서운함과 외로움에 시달렸다. 내 몸이 힘들다는 것을 현아는 알지 못했다. 내가 아파서 밥을 잘 못 먹는 날에도 현아는 엄마 혹시 입맛 없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시켜 먹을게요 라고 말할 뿐 내게 괜찮냐는 진심 어린 질문은 하지 않았다. 한 번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현아에게 겨우 문자를 보냈다. 엄마, 허리가 너무 아프다. 오늘만 아이들 좀 일찍 데려와 주겠니? 현아는 답장이 없었다. 대신 1시간 뒤 죄송해요.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요. 오빠 민수한테 연락해 보세요. 라는 짧은 답장이 왔다. 나는 결국 진통제를 먹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아이들을 맞았다. 민수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는 사업 문제로 정신이 없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바쁜 삶에 나의 고통을 끼워 넣을 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쓰러져도 그들의 삶은 굴러갈 것이고 그들은 나를 병원에 데려갈 시간조차 아까워할 것 같았다. 내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이나 호강이 아니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내 고생을 알아주는 진심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힘든 티를 내기도 했다. 얘들아, 엄마 허리가 너무 쑤신다. 나이 드니 서럽구나.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엄마, 병원 가서 물리치료 좀 받으세요. 제가 카드 드릴겨. 같은 실용적이고 무심한 대답뿐이었다. 그들은 나의 감정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제시할 뿐이었다. 특히 막내 아들의 무심함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바쁘다며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는 외면하고 있었다. 명절에 오랜만에 모였을 때 나는 막내에게 섭섭함을 토로했다. 진우야, 엄마 요즘 현안에서 애들 보느라 몸이 많이 힘들다. 너희 얼굴이라도 자주 보면 힘이 날 텐데. 내 말에 진우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에이 엄마, 제가 바빠서 그렇잖아요. 제가 나중에 꼭 좋은 실버타운 보내드릴겨. 거기 가면 엄마 친구들도 많고 편하실 거예요. 실버타운. 그 단어는 내게 이제 당신은 우리의 삶에서 은퇴하고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십시오라는 뜻으로 들렸다. 나는 그들에게 평생을 바쳤는데 그들이 나에게 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안락함이었다. 그들의 말 속에는 나에 대한 사랑 대신 자신들의 책임감을 들고 싶어 하는 이기심만 가득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내 힘듦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거나 묵살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뻔했다. 나는 스스로를 가두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스스로를 잃어버린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깊은 고독 속에서 나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현아의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버티던 어느 날 나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웠고 가슴께가 뻐근하게 아파왔다. 나는 현아에게 몸이 안 좋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급한 출장 때문에 새벽부터 집을 나섰다. 점심 무렵 둘째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저 가게가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예전에 내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가져갔던 돈은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빌린 사채까지 합쳐 엄청난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아들을 위로했다. 괜찮다 민수야. 사업은 다시 하면 돼.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내가 가진 건 이제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또다시 도와줄 수 있는 엄마가 되려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혹시 그 반지하 방 보증금이랑 막내한테 준 돈 혹시 조금이라도 남은 거 없어요? 그리고 현아 누나한테 빌린 거 말고 엄마가 현아 누나 결혼 때 해준 집 그거 조금만 담보로 잡을 수 없을까요? 제가 곧 갚을게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내가 가진 전부를 이미 다 가져갔으면서 이제는 큰딸에게 헌신한 것마저 나를 통해 끌어내려는 아들의 이기심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했다. 내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평생을 모으고 희생한 자산이었다. 이제는 빚에 허덕이는 아들의 수렁에 나까지 끌려 들어갈 판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민수야, 너는 대체 엄마를 뭘로 생각하니? 엄마가 무슨 돈 찍어내는 기계야? 이제는 내 누나한테까지 피해를 주라고? 내가 사람이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 안의 분노는 뜨거웠다.
평생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당황했고 이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엄마, 저도 살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평생 우리한테 희생한다고 생색 내셨잖아요. 이럴 때 좀 도와주셔야죠. 저 망하면 엄마까지 길거리 낳는다고요. 그의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희생한다고 생색 낸다는 그 말은 내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어머니로서의 자부심을 산산조각냈다. 그들에게 나의 헌신은 고귀한 사랑이 아니라 언제든 끄집어내 이용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했다. 나는 충격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때 갑자기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밀려왔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억눌렀던 분노, 배신감, 그리고 평생의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쓰러졌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옅은 신음만 내뱉고 있었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아가 급히 달려왔다. 그녀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엄마를 신경 못 썼어요. 하지만 현아의 눈물은 진심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기심이 불러온 결과에 대한 죄책감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는 병실에서 민수와 통화하며 언성을 높였다. 민수가 자신들의 결혼 자금까지 노린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내 고통은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재산 문제만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들의 싸움을 들으며 결론을 내렸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그들의 재산 목록이자 무시해도 괜찮은 주변인이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나에게 지독한 깨달음을 주었다. 내가 헌신했던 자식들은 내가 만들어낸 가장 큰 상처였다. 나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역할극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튀고 차갑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 마치 내 마음 같았다. 현아와 민수의 다툼 소리가 병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여전히 돈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다. 내 병세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내가 쓰러진 것은 그들에게는 그저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평생을 어머니라는 역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 역할이 나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따뜻한 둥지가 아니라 경쟁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먹이가 되어 있었다. 큰딸 현아는 내가 없는 동안 육아와 살림을 동시에 감당하며 괴로워했다. 엄마, 저도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겠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에 대한 연민보다 자신의 불편함이 더 컸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짐이었던 것이다. 둘째 민수는 병문안을 와서도 자신의 사업 이야기만 했다. 엄마, 혹시 퇴원하시면 제가 당분간만이라도 좀 돌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요. 그는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노동력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막내 아들 진호는 가장 이성적인 척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아요. 제가 좋은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을 알아볼게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저희한테도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내게는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달라는 냉정한 통보로 들렸다. 나는 그들의 눈을 한 명씩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이나 감사보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들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그들의 삶의 배경이 아니라 곧 주장스러운 짐이 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70년 넘게 헌신한 삶의 대가였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희생을 딛고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꼭대기에서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기로 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인정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나를 가두고 갉아먹는 감옥이었다는 뼈아픈 진실과 직면했다. 태원 수속을 밟을 때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 힘을 냈다. 얘들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 수 있다. 너희 걱정 말고 각자 생활 열심히 해라. 그들은 내가 강한 척하는 줄 알았는지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면서 나는 나의 자립이 그들에게 가장 큰 효도가 될 것이라는 슬픈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다시 반지하 쪽방으로 돌아왔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없는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튀고 차갑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 마치 내 마음 같았다. 현아와 민수의 다툼 소리가 병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은 여전히 돈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었다. 내 병세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내가 쓰러진 것은 그들에게는 그저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평생을 어머니라는 역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 역할이 나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따뜻한 둥지가 아니라 경쟁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먹이가 되어 있었다. 큰딸 현아는 내가 없는 동안 육아와 살림을 동시에 감당하며 괴로워했다. 엄마, 저도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애 보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겠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에 대한 연민보다 자신의 불편함이 더 컸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짐이었던 것이다. 둘째 민수는 병문안을 와서도 자신의 사업 이야기만 했다. 엄마, 혹시 퇴원하시면 제가 당분간만이라도 좀 돌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요. 그는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노동력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막내 아들 진호는 가장 이성적인 척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아요. 제가 좋은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을 알아볼게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저희한테도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내게는 이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달라는 냉정한 통보로 들렸다. 나는 그들의 눈을 한 명씩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이나 감사보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들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그들의 삶의 배경이 아니라 곧 주장스러운 짐이 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70년 넘게 헌신한 삶의 대가였다. 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작 나의 노후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희생을 딛고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꼭대기에서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나는 침묵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기로 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인정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나를 가두고 갉아먹는 감옥이었다는 뼈아픈 진실과 직면했다. 퇴원 수속을 밟을 때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 힘을 냈다. 얘들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 수 있다. 너희 걱정 말고 각자 생활 열심히 해라. 그들은 내가 강한 척하는 줄 알았는지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면서 나는 나의 자립이 그들에게 가장 큰 효도가 될 것이라는 슬픈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다시 반지하 쪽방으로 돌아왔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없는가?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른다. 나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대도시가 아닌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소읍에 내렸다. 낡은 가방을 끌고 낯선 거리를 걸었다. 내게 남은 돈은 이제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주고 얻은
내가 오롯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이었다. 나는 가장 저렴한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방은 좁았지만 창문을 열면 멀리 푸른 바다가 보였다. 이 바다를 본 것이 대체 몇 년 만일까? 결혼 후 나는 단 한 번도 나만을 위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 바다를 바라보자 짠 내와 함께 70년 묵은 해안이 밀려왔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다만 보았다. 내 안에 어머니 이순자를 지워내는 시간이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니었다. 그저 이순자라는 이름의 노인일 뿐이었다. 이 자유로움은 너무나 낯설어서 오히려 불안하기까지 했다. 평생을 헌신하는 것으로 내 존재의 이유를 증명했었는데 이제 무엇으로 나를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돈이 떨어져 가자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마을회관을 찾아갔다. 그리고 묻지 않았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마을회관 할머니들은 낯선 나를 경계했지만 내가 가진 시장에서의 잔뼈 굵은 경험은 의외로 유용했다. 나는 식당이나 공장 같은 큰 노동은 할 수 없었지만 마을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부엌 일을 도울 수 있었다. 젊은 사장님은 내 손이 빠르고 일 처리가 깔끔한 것을 보고 주저없이 나를 썼다. 나는 다시 노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의 노동과는 달랐다. 예전에는 자식들의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일했지만 지금은 오직 나의 오늘을 위해 일했다. 콩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담그는 손길은 여전히 고되었지만 이 돈이 오직 내 밥값, 내 방세로 쓰인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반찬가게 일이 끝난 후에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저녁 노을을 보며 나는 내 안의 깊은 외로움과 마주했다. 여전히 자식들이 보고 싶었고 그들이 잘 지내는지 걱정되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끈과 같았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단호해졌다. 나는 그들에게 충분히 주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몫이다. 나의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한 몫이다. 나는 자식들 생각에 눈물이 날 때마다 바다를 보았다. 늙고 푸른 바다는 나의 작은 슬픔을 모두 삼켜주는 것 같았다. 반찬가게 사장님과 마을 할머니들은 내가 말이 없고 홀로 다니는 것을 안쓰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구구절절 내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열심히 사는 이순자로 살고 싶었다. 이곳에서는 내가 누구의 어머니였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나는 그저 내 이름 석자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그 낯선 시작은 나에게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낯선 마을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고독했지만 그 고독은 자유의 다른 이름이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쓸 필요도 없었다. 나는 반찬가게 일을 마치면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글쓰기였다. 어릴 때부터 일기를 쓰고 싶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밀려 잊고 살았다. 나는 작은 공책을 사서 매일 밤 일기를 썼다. 내 삶의 억울함,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바닷가에서 느낀 작은 평화까지.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내 안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같았다. 글은 나에게 가장 좋은 치유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회관 게시판에서 실보 공예 교실 모집 공고를 보았다. 나는 평생 바느질과 미식만 돌렸지 취미로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호기심이 생겼고 나는 용기를 내어 등록했다. 수업에 가보니 나처럼 홀로 지내는 할머니들이 몇 분 계셨다. 공예 교실에서 나는 작은 칠보 공예를 배웠다. 음판 위에 유약을 바르고 불에 굽는 작업이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제대로 된 모양조차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집중해서 유약의 색을 고르고 불의 온도를 맞추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오직 창작의 기쁨으로만 가득 찼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순자 개인의 성취감을 느꼈다. 내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그 작은 목걸이 펜던트가 내 삶의 모든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내가 아닌 나의 창작물이었다. 마을 할머니들은 내 솜씨가 좋다며 칭찬해 주었고
나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진심 어린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자식들에게서 받은 칭찬은 항상 좋은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지, 좋은 예술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인연들도 생겼다. 공예 교실에서 만난 정수 할머니는 나보다 연배가 높았지만 정이 많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묻지 않았지만 서로의 고독을 이해했다.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걷고 맛있는 해국수를 나눠 먹으며 웃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나를 향한 기대나 요구가 없었다. 그저 순수한 우정과 공감만이 있었다. 나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습관도 들였다. 경제나 육아 서적이 아닌 소설과 시집을 읽었다. 책 속의 주인공들은 나처럼 좌절하고 다시 일어났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내면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창밖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그들이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나는 내 시간에 맞춰 일하고 배우고 웃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비로소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라는 낡은 옷을 입고 살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사용했던 나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사랑을 오직 이 손자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안에서 잃어버렸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되찾고 있었다. 13절. 자식들의 변화와 후회. 내가 홀연히 사라진 후 서울의 세 자녀는 혼란에 빠졌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두들 엄마가 곧 돌아오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어머니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삶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가장 먼저 현실을 직면한 것은 큰딸 현아였다. 내가 없으니 아이들의 등하원부터 식사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직장과 육아의 병행은 곧바로 그녀의 삶을 짓눌렀다. 새벽에 일어나 서툰 솜씨로 아침밥을 차리고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손주들의 숙제를 봐줘야 했다. 이 모든 일이 평생 엄마가 당연하게 해주던 일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현아는 문득 내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자신의 일부터 걱정했던 이기적인 자신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둘째 민수는 어머니의 부재가 가져온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했다. 빚에 허덕이던 그는 어머니가 또다시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락이 완전히 끊기자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했던 생명줄마저 끊어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생색낸다고 모질게 말했던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후회했다. 그가 바라던 엄마 호강은 어머니의 돈으로 이루는 자신의 성공이었을 뿐 어머니의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막내 진호는 가장 이성적이었지만 가장 큰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노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그는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음을 알았다. 어머니가 보내주던 소박한 반찬과 안부 전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환자를 돌보는 의사였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의 마음은 치료해 주지 못했다. 세 자녀는 어머니의 쪽방을 찾아갔다. 텅 빈 방, 곰팡이 냄새, 그리고 낡은 벽지. 그들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제공했던 안식처는 너무나 초라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들의 성공이 얼마나 어머니의 희생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는지 냉정한 현실과 마주했다. 그들은 어머니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다. 길지 않은 문장들이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나를 사랑하려 한다. 너희가 독립한 것처럼 나도 독립할 시간이 되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이것이 엄마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 쪽지는 그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어머니는 그들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준 돈과 집은 기억했지만 어머니의 진심과 외로움은 기억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단순히 책임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후회에서 비롯되기 시작했다. 자식들은 수소문 끝에 내가 머무는 작은 어촌 마을을 찾아냈다. 막내가 가장 먼저 마을회관 앞에서 칠보 공예품을 만드는 내 뒷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집중하고 있어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내 얼굴에는 평생 그들에게 봉사할 때 짓던 억지 웃음 대신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현아가 먼저 다가왔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내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자 세 자녀는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현아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계셔야 할 자리는 이 낡은 방이 아니라 저희 곁인데. 저희가 엄마를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희생을 저희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엄마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생색낸다고 했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저희 때문에 엄마가 이곳까지 오시게 됐어요. 막내 진호는 의사 가운을 입은 채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환자의 몸은 치료했지만 어머니의 외로움과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여겼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이기적인 요구 대신 진정한 후회와 반성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이 나를 찾아 헤매며 느꼈을 상실감이 나에게도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그들 앞에 앉았다. 너희의 사과는 잘 들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엄마가 너희를 떠난 건 너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엄마가 살기 위해서였다. 내 말에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평생 너희를 사랑했고 그 희생이 엄마의 삶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너희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 엄마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엄마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도망친 것이다. 이제야 엄마는 어머니이기 이전에 이순자라는 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현아가 흐느끼며 물었다. 엄마, 그럼 이제 다시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엄마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단호하지만 온화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는 이제 너희의 짐이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도 엄마의 짐을 지려고 애쓰지 마라. 너희의 효도는 이제 엄마를 모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각자의 삶을 행복하게 살고 가끔 엄마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평생 희생만을 강요했던 과거의 나를 용서했다. 그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로부터 독립했고 나 역시 그들로부터 독립했다. 이 재회는 과거의 낡은 가족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엄숙한 의식이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 작은 어촌 마을에 남았다. 그들이 남겨두고 간 약간의 돈도 받지 않았다. 나는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이 경험이 소중했다. 나는 그들이 보낸 물건 대신 그들의 진심 어린 변화의 약속만을 받기로 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이순자로 살았다. 오전에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공예 교실에 나가 칠보 작업을 했다. 내가 만든 작은 공예품들은 마을 장터에서 팔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내 작품을 사가면서 어쩜 이렇게 색이 고와요. 만든 분의 마음이 곱네요 라고 칭찬했다. 나는 어머니가 아닌
장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았다. 나는 마을 회관에서 한글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봉사도 시작했다. 평생 자식들 공부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직접 지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희생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얻는 행복은 전혀 다른 종류의 충만함이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는 꾸준히 했다. 이제 그들의 전화는 의무가 아닌 진정한 안부였다. 현아는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린 칠보 브로치 달고 회사 갔더니 다들 부러워해요라며 자랑했고, 민수는 엄마 저 요즘 요리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음식만 내려면 한참 멀었지만요라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막내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라며 따뜻한 보살핌을 건넸다. 나는 그들의 안부 전화에서 더 이상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나를 존중했고 나의 삶을 응원했다.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했다. 그들의 행복이 더 이상 나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평화였다. 바닷가에서 나는 매일 아침 해돋이를 보며 나만의 의식을 치렀다. 나 이순자 오늘 하루는 오직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낡은 민박집에 살지만 내 마음은 넓고 푸른 바다처럼 자유로웠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주었던 그 결단이 결국 나에게 가장 값비싼 자유를 선물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진정한 내 인생의 주연이었다. 나는 펜을 들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야 알았다. 자식보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나의 헌신은 아름다웠지만 나의 자립은 더욱더 고귀하다. 이 늦은 봄날 나는 다시 피어났다. 이제야 알았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다.